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학자이죠. 알프레드 아들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들러가 주장한 개인 심리학이잖아요. 그거를 놀이치료 상황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개인 심리학 놀이치료라고 하고요. 아들러식 놀이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들러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도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않고 정신분석학은 정말 하나의 과목이 있을 정도로 방대하게 배우는데, 아들러식 개인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단독적인 과목이 있기보다는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나 뭔가 이론들이 많이 체계화가 되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저도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아들러식 놀이치료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 심리학 놀이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개인 심리학의 창립자가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아팠대요. 폐렴이나 그런 고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의사의 꿈을 키웠는데 약한 몸 때문에 좀 문성빠지가 되었었고 열등감도 느꼈었고 여러 형제들과의 경쟁 속에서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가정 학교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부단히 노력을 해서 비엔나 의과대학 의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극복 경험을 통해서 그 이론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아들러의 자기 극복 경험들이 개인 심리학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치료 상담이나 일반적인 그 자아 성찰, 자기 성찰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방식들이 이 자아 성찰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지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극복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열등감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목표가 그 긍정적이든 올바른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목표를 자각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분명히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주요 핵심은 사회적인 존재 안에서 관계, 소속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추구하도록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되게 크게 중요하고요. 목표 지향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근데 그 목표는 올바른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올바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행동들을 하게 되죠. 관심 끌기 행동도 할 수도 있고 어떤 힘을 추구하는 방식,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와 안갚음으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내가 받은 만큼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절성, 불안정함에 이제 증명하려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거나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관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현실과 상황을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한다.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 상황, 그 맥락에 맞게 그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관적인 현실들을 갖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경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파괴적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 새로운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존재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이 긍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목표, 긍정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들러가 주장한 주요 개념을 보면은 사회적인 관심사,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키우고 실천하고 있는 것,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하는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생활 양식 부분들은 가족의 분위기나 아니면 가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식이나 습관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하게 형성되고 평생에
걸쳐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아기 때는 대부분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그런 분위기, 독특한 어떤 사적인 논리들에 따라서 생활 양식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출생 순위, 위치, 요구, 기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삼형제를 두기 때문에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가 물론 기질이 다르게 타고날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첫째가 느끼는 것, 주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관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 막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창조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삼형제들이 엄마 아빠의 동일한 유전자였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독특할 수가 있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열등감 부분입니다. 아까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굉장히 취약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누구나 다 각자의 상황에서 열등한 존재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느낌으로써 더 좋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 나은 방향성, 성장한다는 느낌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뭔가 다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취약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극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아이들한테 각자 외동처럼 못 해주잖아요. 온전하게 다 절대적으로 100%의 사랑을 주지는 못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들 3명이라고 한다면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쪼개듯이 나눠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럼 각자 뭔가 입장에 따라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부족한 거, 열등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죠. 첫째 아이는 어때요?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게 되죠. 이건 아마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두게 되죠. 첫 동생이 태어나면 뭔가 좀 더 큰 아이 대접을 한다든지 또 엄마 없을 때는 동생을 돌봐줘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양보를 권유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죠. 둘째 같은 경우는 중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온전하게 혼자였던 존재가 없죠. 큰애는 그래도 몇 년이라도 온전하게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는 중간에 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 형이 있었고 내 밑에는 또 누군가가 또 있고 더 엄마의 귀여움을 받는 동생이 또 있고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너그러워지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그러워지다 보니까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해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막내도 그런 것 같거든요. 외동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들 사이에서의 서열이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내가 뭔가 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보상이나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애써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그렇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조절력과 인내심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개인 심리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3명을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는 것들이 외동 아이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각자 열등한 부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경험을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많이 격려를 해줘야 된다. 격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칭찬 대 격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가 되게 어려워요. 격려는 어떤 과정이 좋지 않아도 그 노력에 대해서 엄마가 알고 있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자꾸 줘야 돼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거는 선생님들은 절대 못 해주죠. 선생님들은 공식적인 평가에 통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를 이제 배제하고 부모로서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아이 중심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가 해냈구나. 너 스스로 해내서 뿌듯하겠다. 너 계획한 대로 엄마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가 스스로 오늘은 뭘 하기로 스스로 결정했구나. 근데 스스로 결정한 것을, 계획한 것을 해내니 잘했어가 아니라 너는 되게 뿌듯하겠다. 만족스럽겠다. 아이가 주체가 되도록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런 것이 격려이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투입한 노력,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뿌듯함을 게끔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숙제라고 한다면 엄마가 지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스스로 시간 배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연이라도 그때를 순간포착 하셔가지고 와, 너 진짜 만족스럽겠다. 너는 한다면 하는 친구구나. 엄마가 안 알려줘도 되겠다. 이제 스스로 너가 할 일은 네가 결정할 수 있구나. 너가 해낼 수 있구나.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엄마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많은 주체성을 묻어나게끔 격려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잘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어 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누가 먼저 기뻐하죠? 부모님이 기뻐하죠. 그러면 아이한테 뿌듯하거나 주체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기뻐하게끔 해야 될까요? 아이가 먼저. 숙제를 했을 때도 그 뿌듯하고 잘한 느낌을 아이가 먼저 느낄 수 있도록 자꾸 되돌려주는 반응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상위 의사소통 기법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위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화가 나면 나를 흘겨보는구나 라든지 너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마치 공부할 때 메타인지 같은 거예요. 내가 있고 그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는 거. 그런 반응들이에요. 기분 좋을 때 큰 소리로 말하는구나. 화가 나면 흘겨보는구나. 넌 이제 원하는 걸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아이가 마치 볼 수 있도록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크게 말하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상황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평상시 아이가 하려는 의사소통, 행동 패턴들을 이제 통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상위 의사소통 기법들이 있고요. 제한하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한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한계를 알리고 그 어떤 행동에 수용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이의 불편한 감정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감정도 수용해 주시는 거. 하지만 때릴 수는 없어. 대신에 할 수 있는 걸 알아보자. 적절한 행동은 너가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수용 가능한 대체 행동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동 중심 놀이치료에서도 제한 설정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개인 심리학에서도 제한하기의 방법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 속삭임 기법이에요. 이거는 아동이 원하는 놀이를 주도하게끔 하는 기법이에요. 아동과 치료사가 함께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치료사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아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반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수프의 침 뱉기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동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수프에 침을 뱉는 것처럼 되게 형편없고 가치가 없는 일임을 일깨워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행동이 가치 없는 것을 일깨워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하는 기법이에요. 치료사는 아동의 목적을 파악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행동의 대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나한테 불이익, 내가 안 좋은 게 되게 크다라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고학년 이상일 경우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을 주는지,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항상 방향이 되는 쪽으로 이끌게끔 하는 것들이 개인 심리학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이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버텨내는 용기, 견뎌내는 용기, 참을 수 있는 용기,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아이들이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요렇게 노력을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보자. 용기를 가지고 조금 참아보자. 용기를 가지고 조금 도전해보자. 그런 용기에 대한 멘트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에 대한 것들도 개인 심리학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내가 알게 모르게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하고 있지만 문득문득 그 개인 심리학 놀이치료의 방법들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 거는 열등감의 부분, 취약한 상황들을 극복하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못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거나 부모로서 너무 짠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까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극복 경험. 이거는 아이한테만 해당이 된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각자 처해지는 상황들이 다 다르고 어려웠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갖게 되면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또 자녀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윤이었습니다.